자, 반갑습니다. 이것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발 마지막이길 기도하면서 오늘 사랑과 성윤리 교과서 70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참 재미난 단원인 것 같아요. EBS에 보면은 생활과 윤리 인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 이 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윤을 치지 않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궁금해서 한번 좀 눌러보는 그런 단원인데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렇게 뭐 재미나고 그런 단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랑, 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거기도 하고 또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배제할 수 없는 감정이고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 성과 관련돼 있는 뭐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 의미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박씨, 김씨 이런 성씨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게 남성, 여성을 일컫기도 하고 남성다움,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일컫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단어에는, 용어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이 되게 즐겨 쓰는 이 섹스라는 단어예요. 이 섹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성을 의미해요. 우리가 뭐 생명과학을 배우다 보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XX, XY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자냐 여자냐를 나눌 때 섹스라는 단어를 적습니다.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섹스라고 했을 때 성행위를 한다라는 뭐 의미로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원래 엄밀한 의미로서는 생물학적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특징,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고 또 이 외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섹스예요. 뭐 예컨대 뭐 근육의 발달 정도라든지 뭐 성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섹스예요. 다음 사회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성이 뭐냐면 젠더라는 거예요. 이 젠더는 뭐냐면 사회적, 문화적 성이에요. 이것은 구천적으로 만들어진 성이에요. 구천적으로 만들어진 성. 그래서 남자다움, 여자다움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남자다움, 여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예컨대 우리가 조선시대 때의 남성관, 여성관과 오늘날의 남성관, 여성관은 다르잖아요. 가부장제 중심의 조선에서는 뭐 남자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자는 내조만 해야 됐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쌤이 한때 목표 중에 그런 것도 가진 적도 있었던 적도 있어요. 셔터맨. 뭐라고 해야 되지? 가정주부. 와이프가 이제 돈을 벌어오고 집에서 열심히 나는 내조를 하는 그런 삶을 꿈꾼 적도 있었는데 인간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해야지 또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또 집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보람도 있지만 지금 쌤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보람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양립해야겠죠.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또 내가 하는 사회생활은 사회생활대로 그런 게 더 좀 더 건강한 삶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특히나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여성은 집안일을 한다라는 관념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억압받는 여성성이라는 것이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조금 이것이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또 좀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죠.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가 망할 일은 뭐 당분간은 없겠죠. 그러면은 2번밖에 울지 말라는 소리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울지 말라는 거죠. 근데 남자라고 해서 울지 말아야 됩니까? 남자도 감정이 있는데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이 젠더 의식이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고 있지만 또 이것이 획일적으로 강요되게 되면은 폭력적일 수가 있어요. 이 남자 새끼가 그렇게 행동을 해. 되게 폭력적인 말이죠. 여자가 조신하지 않게 그렇게 뛰어댕기고 그러면 안 돼. 폭력적이에요. 우리는 남성, 여성이라는 이 생물학적 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의 인간으로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잘못된 젠더 의식이 오히려 갈등을 많이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올바른 젠더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 그게 오늘날의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흔히 쓰는 말 중에 뭐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있는데 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것은 뭐 성전환 수술을 해서 성별이 바뀐 그런 사람을 일컬을 때 주로 사용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 성과 성 전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트랜스젠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쌤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죠. 그런데 내 스스로 나는 여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은 뭔가의 오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몸은 남자지만 마음은 여자인 경우, 그런 경우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무조건 수술한 것만 트랜스젠더라고 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수술까지 한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트랜스섹슈얼이라고 해요. 섹슈얼리티. 이 섹슈얼리티는 총체적 성 혹은 이 욕망으로서의 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욕구, 성적인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섹슈얼리티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섹시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섹시하다라는 말은 뭐 생물학적이다, 뭐 남성답다, 여성답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때 섹시하다라는 말을 쓰죠. 즉 섹슈얼리티를 자극할 때, 뭐 그럴 때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욕구,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섹슈얼리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섹슈얼리티는 결국 총체적인 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험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요 의미와 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반면에 이 섹스와 젠더는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의 의미를 우리가 배운 이유는 결국 이 성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남성,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서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젠더 의식을 강요하면 안 돼요. 젠더 의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그런 고정관념들을 좀 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잖아요.
요새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은 쌤이 안 입고 왔는데 한 번씩 핑크색 셔츠를 입었던 영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보통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근데 또 거슬러 올라가면 재미난 게 핑크는 원래 남성이 입던 색이에요. 피의 색과 가까워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바뀌어 간다라는 거 알겠죠? 올바른 젠더 의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 성의 가치. 즉 성행위가 가지는 가치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이 성행위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생식적 가치죠. 우리가 결국 이 성행위, 섹스를 하고 하는 것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가장 1차적인 나의 유전자를 남기는 것, 그것이 가장 1차적인 목표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여러분이 우리가 또 뭐 남고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교실 벽에 어딘가에는 항상 적혀 있어요. 섹스하고 싶다 이런 게. 우리 교실도 찾아보면 어딘가 적혀 있을 것 같아요. 매번 뭐 여러분이 야자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벽 구석탱이 어딘가에는 적혀 있죠. 그런 말이. 근데 여러분이 뭐 섹스하고 싶다라고 외치는 그 이유가 뭐 아들을 낳고 싶어서 딸을 낳고 싶어서는 아니겠죠. 그래서 성이 가지는 가치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쾌락적 가치가 있습니다. 즉, 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도 성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즐거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역시 성의 가치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조건 애를 낳기 위해서 섹스를 한다면 피임을 하지 않겠죠. 피임을 한다면 누구와도 섹스를 할 수 있겠죠.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종족을 보존하지, 애를 낳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섹스를 하는 데는 인격적인 가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인격적 충족을 위해서 성행위를 하기도 한다라는 점. 그래서 성이 가지는 가치에는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행위를 볼 때 우리는 어디까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를 따질 때 이제 성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참 이게 시대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이제 뭐 남녀가 사랑을 나누었다, 섹스를 했다, 성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부부가 되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뭐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던 것이 과거의 시대였는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되게 많이 바뀌었죠. 점점 서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부라는 법적인 틀 안에서 가족을 꾸리는 것을 대단히 중시 여기는 문화가 아직까지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데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 굳이 법적으로 묻지 않아도 뭐 사실혼으로서 뭐 동거를 하는 경우도 많고 부부가 아니더라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물론 부부가 되어도 불륜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뭐 일단은 도덕적인 영역에서는 비판받는 일이니까 일단 그 부분은 빼고 어찌됐든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생각이 갈릴 것 같아요. 섹스를 이 부부가 된 후에 해야 되느냐, 부부만이 섹스를 할 수 있느냐, 부부가 되지 않더라도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느냐, 혹은 뭐 사랑하지 않더라도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느냐,
가치관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학에서도 그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 보수주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수적이에요. 이 보수주의는 섹스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결국 출산을 위한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 이 출산을 하기 위한 성행위만이 이것만이 도덕적이다. 고 보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기독교에서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혼전순결주의자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엄격한 종파 같은 데서는 피임 역시도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배웠잖아요. 자연법,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에 대한 진리추구. 결국 우리는 종족보존을 자기보존의 성향을,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종족보존에 있어서의 선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출산을 하는 거죠. 결국 성행위라고 하는 것은 출산을 위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부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보수주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중에 보수주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유주의 볼까? 두 번째, 이 자유주의가 있어요. 이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행위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동의해서 이루어지면은 도덕적으로 문제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인간은 자기 몸뚱아리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말릴 것이냐 이겁니다. 자유주의는 그래서 자발적 동의, 즉 자율, 강제로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강간,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겠죠. 우리 합시다라는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또 존 스튜어트 밀을 배웠잖아요. 자유론, 자유에는 원칙이 있었죠. 자유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무위해성의 원칙. 내가 성행위를 하는 것은 자발적이라면은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성행위,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왜냐? 타인에게 피해를 주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유주의는 되게 좀 오픈 마인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의 마인드는 너무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 보수주의와의 이 간극을 조금 메꾸고자 하는 중간적인 입장이 있어요. 중도주의. 이 중도주의의 관점은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관점, 자발적 동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음에 플러스 러브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성행위를 한다면 굳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정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간 보수주의는 부부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겠죠. 부부 간에 자발적으로 동의해야겠죠.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타인에게 피해 주면 안 되겠죠. 보수주의는 이 모든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잣대가 높고 가장 오픈마인드고 중간이고, 알겠죠? 자, 여러분이 어떤 성적 가치관을 가지는지는 개인의 정체성이에요. 쌤은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요할 생각도 없어요. 다만
다만 반드시 요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강요와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여기 단계를 더 추가한다면은 책임, 알겠죠? 책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very important한 사랑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참, 이 사랑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철학자 한 명을 배우는데, 누굴 배우느냐? 에리히 프롬. Where are you from이 아니라 에리히 프롬을 한번 배워볼게요. 이 에리히 프롬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뭐냐면 Art of Loving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랑의 예술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아트에는 기예, 기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번역할 때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 책의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기술이라고 해서 스킬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스킬 오브 러빙이 아니에요. 아트 오브 러빙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성에게 섹스 어필, 매력을 어필을 하면서 내가 한번 이 사람과 썸을 타고 연애를 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은 잘못된 접근이에요. 이 책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풀어가고 있는 책이에요. 쌤도 되게 재밌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고, 쌤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좀 큰 영향을 준 것 같은 책이에요. 한 번쯤 읽어보세요. 나름 쉽게 잘 읽혀요. 또 심리학적인 부분도 연관이 있고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자, 왜 에리 프롬은 사랑을 기술이라고 했냐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는 뭐냐면 동반성장이에요. 에리 프롬은 사랑을 이 상대방의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에리 프롬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나의 것으로 삼는 것, 즉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 그 상대방 역시 인격체인데 그걸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한때 드라마 같은 데서 너 내 거 하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알겠죠? 그 사람도 인격이고 자유로운 존재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도 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쌤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그런 것도 다 사랑이잖아요. 알겠죠?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성 간에 성립되는, 연인 간에 성립되는 그런 거 좁은 감정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보다 넓은 의미의 인간의 본연적인 감정입니다. 알겠죠? 그 의미의 사랑이에요. 연애의 기술이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한다? 그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면서, 그것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방법도 발전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은 결국 내가 반복하고 실천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에 가면은 거의 필연적으로 실패를 경험한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남고 사이, 남고에서 여러분이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게 이게 짧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가치관에 되게 큰 영향을 줘요. 이성과 멀리한 생활을 딱 3년 딱 지내고 나면은 이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처음은 실패를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배우고 그러면서 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내가 베품으로써 내 사랑의 기술이 발전하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반성장이에요. 그 다음에 에리 프롬은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거예요. 알겠죠? 능동적인 거. 이게 우리가 진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를 하는 것은 이 나의 이 넘치는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막 그 삼포 세대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일면인데 뭐 삼포 세대, 오포 세대 이런 걸 이야기하죠. 뭐 취업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 포기하고 뭐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막 결혼과 연애를 포기를 하느냐?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취업이 잘 안 되고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내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국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달라, 사랑해달라, 사랑해달라. 그거는 일방적인 자기만족이죠.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이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내가 힘들고 피곤할 때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준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 관계가 지속되게 되면은 이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 그것을 줄 때, 이 사랑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알겠죠?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만 해왔을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의 사랑을 받기만 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는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나중에 연애도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부모님께, 선생님께 사랑을 받기만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사랑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여러분의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사랑을 좀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야 된다. 알겠죠? 적극적인, 능동적인 활동. 그래서 LA 프롬은 이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딱 네 가지 쉽습니다. 이 책을 보존하자. 알겠죠? 이 책 보존. 이해. 지식.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나의 에너지를 주는 건데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죠. 쌤 같은 경우에는 생선을 비려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일 선물로 생선을 줬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겠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해요. 알겠죠? 이해라고도 하는데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책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책이. 우리가 스턴버그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열정, 설렘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이 열정과 설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져요. 우리가 첫 만남, 처음 손을 잡는 것, 첫 키스와 같은 것들의 설렘 되게 큽니다. 근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쉽게 잃어버려요, 사람이.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의 감사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익숙해져 버려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정과 설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져요. 반면에 이 친밀감 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는 되게 낮아요. 왜냐? 생판 모르는 남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연애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거든요. 같이 있을 때 되게 설레고 기분 좋고 막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뭔가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불편하고 방구도 함부로 못 끼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또 배려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좋아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점점 친밀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집니다. 친밀감은. 근데 보통 이제 연애라고 하는 것은 이 친밀함보다는 이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친밀함은 우리가 친구한테서도 얻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족에게서도 얻을 수 있고. 근데 연애를 많이 하고 연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걸 좋아하는 거죠. 처음에 이 설레이는 감정.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결국 이것은 끝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책임이에요. 알겠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보호.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희생시키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죠? 능동적으로 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힘이 세고 약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알겠죠?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바대로 올바르게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옷차림, 옷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 바꿔. 몸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살 빼.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수술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보호하고자 하고 존중하며 책임질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좀 한번은 여러분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단순하게 설렘이라는 것으로 치환하기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친밀감으로서 성행위, 섹스라는 것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쾌락만을 추구해야 되는가? 혼전순결이라는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특히나 요새 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때문에 또 혼외, 결혼 이외, 부부 이외의 또 성행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한번 고민해봐야 되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 성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